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한글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한글 창제 당시에 자음의 구조,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좋은 방법, 좋은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고, 가획 원리를 사용했다. 획을 추가하는 그런 원리를 써가지고 자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자, 그걸 표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표하고 유사한데, 그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표는 그 세계적으로 뭐 음성학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발음 부위와 주요 발음 방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이 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훈민정음에 설명해 놓은 방식대로 표를 만든 건데요. 큰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일단 5개의 음으로 훈민정음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소리인데요. 어금니는 저 안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국의 음에 해당되고, 설음, 드, 혀 끝이 윗잇몸에 이렇게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가까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 떨어지는 거를, 혀 끝이 작용하는 거를 설음이라고 했고요. 순음은 입술 소리 똑같고요. 치음이라는 것은 어, 이 혀 끝이 그 윗잇몸 쪽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나는 건데, 이를 사용한다. 이 소리다. 그래서 치음이라고 했고요. 후음이라는 건 이제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반설음, 이걸 이제 반치음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청, 차청, 전탁, 이게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전청은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차청은 청이라는 건 이제 맑은 소리라는 뜻인데, 전청은 완전히 다 맑은 소리, 예사소리고, 차청 그 다음으로 맑은 소리, 거센 소리 말하고, 전탁 완전히 탁한 소리, 이제 된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청탁, 불청 불탁,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뭐 이런 걸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넣었는데, 이게 되게 뭡니까? 느, 무, 르, 비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우리는 네이절이라고 한 것을. 어쨌든 분류를 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분류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예사소리, 거센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인데,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뿐만 아니라 히읗도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그리고 히읗에 대해서도, 원래는 사실상 히읗은 지금 현재 요 가운데 있는 하나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죠. 거센 소리 맞아요. 이걸 2개를 넣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또 된 소리가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발음을 했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전제기 2개를 여기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소리, 이것도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읗에 대한 전청, 전탁은 여기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넣었다고 보고, 소리 자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가 다른 소리에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옛 이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없는 데 있고요. 뭐 요즘에는 없는 데 있고요. 예, 요즘에는 없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요것도 여린 이응도 그렇고, 잠시 후에 설명하고, 요것도 반치음이라는 게 있는데 시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좀 부드러운 시옷,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화된 그런 소리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소리들을 사라진 옛 글자를 하나씩 좀 보면, 아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음은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이제 사라졌는데, 이 아레아가 중심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레아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이게 사실 17세기 후반까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는데, 이게 소실되면서 모음저 현상이 깨지고 많은 수많은 불규칙 변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의 설명입니다. 이게 있을 때는 중심을 잡아서
모음자도 잘 지켜지고 불규칙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옛 이응이라는 거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 이게 옛 이응이 뭐 받침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첫소리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아지, 소가 소고요. 아지가 이제 그 새끼를 말하는데 이게 이 여린 이응, 옛 이응이 어느 과정에서 앞에 글자에 붙어서 송아지가 됐다. 그러니까 송아지, 소의 새끼인데 왜 송이라고 했을까? 지금 풀렸죠? 원래는 소아지였는데 송아지가 된 거다.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거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거죠. 아까 히읗이 거세음이라면 그거에 대한 예사소리 공간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형식적으로 썼는데 이게 쓰이면 그 다음에 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었다. 반치음. 이게 이제 나사, 낫다, 병이 낫다 할 때 여기 이제 어미가 모음이 붙으면 이렇게 반치음이 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서는 이제 이 소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스의 유성음은 나사 뭐 이런 식 발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나가 된 거죠. 낳는다. 에다가 아가 붙였는데 왜 아가 아니라 나 이렇게 되느냐. 이게 반침이 있다가 탈락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 반침이 사라지면서 요즘 우리는 시읒 불규칙이라는 현상이 됐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세종대왕 과학자들이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없었던 자음이 나중에 사용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글자. 그래서 이거는 뭐 덥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중간에 더워라 이렇게 됐다가 이게 우 발음으로 바뀌어서 더워라. 요즘도 이런 아름답다, 아름다워라, 쏟이 많은 이런 불규칙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비읍 불규칙을 유발하는 그런 자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져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특정 현상, 특정 어휘의 현상이라든가 특정 음운 현상을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음자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음자의 구성은 사실 발음 원리라고보다도 주역이라는 철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천지인 이 세 가지 삼재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했다. 그래서 아래하는 하늘이고요. 의는 수평, 땅의 지평선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세로서는 사람을 표시해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막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글자를 만들었죠. 모음 글자를. 그래서 이렇게 삐침자, 여기 이제 원래는 아래아라고 하는 게 하나씩 이렇게 첨가돼가지고 이게 땅에다 위에 하나씩 첨가되거나 아래에 하나 첨가하거나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점을 찍었었죠. 초기에는 사람 오른쪽에 추가하거나 왼쪽에 추가하거나 이래서 한 쌀자를 만들고 또 하나씩 더 추가한 제출자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모음을 구성했고요. 이제 이 모음들이 또 결합이 돼서 더 많은 복모음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거 여러분 많이 봤죠? 고등학교 때 분명히 뜻은 공부를 했을 테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뜻뿐만 아니라 막 어떤 국어 선생님은 외우라고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걸 외웠는데 이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대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어학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언어학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렇게 중국 한자를 변기했죠. 듀귀 당시에 듀귀 이렇게 읽었나 봐요. 문자. 예,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짜 이렇게 경음으로 옛날부터 읽었었다는 거 명확하죠.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문자라고 읽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너무 글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민족들이 맨 처음부터 문자로 읽었다는 걸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훈민정음 언해본 쓴 거라서 이 한자를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한글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건 아예 중국 백성 뭐 이런 것들은 뭐 한글로 뒤에 달아놓지를 않았죠. 자, 이 뭐 설명 여러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읽게 원하면서 나란 말씀이 뒤옮기게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죠. 그래서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러니까 문자와 그러니까 중국 문자와 우리 말이 삼았다. 이게 비슷하다.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문자와 말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므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다는 건 일단 불쌍하다는 뜻이죠. 불쌍한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이루고는 이제 알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을 알린다. 할 바가 알리고자 하고 하는 점이 있어도 여기 여린 이웃이 있죠.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게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를 만들어서 할 빼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할 빼이셔도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 거기에 실어가지고 제 뜻을 자기의 뜻을 담아가지고 펴다 알린다 펼쳐 보인다. 그 뜻을 펴지 못할 놈이 미안합니다.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할 놈이라는 건 사람을 말해요. 옛날에 놈이라는 것은 지금과처럼 뭐 하대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한이라 이 하다가 많다는 뜻이었죠. 그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모음해서 모두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야 사람마다 사용해서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면 매일마다 사용함으로써 편안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런 이유니라 이렇게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말 글자를 만드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게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많은 사람들을 한테 이익을 주게 하려는 당시에 그 권력계층은 아마 자기들만 글자를 쓰기를 원하고 그냥 천한 백성들 당시에는 백성 천하다고 많이 얘기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글자를 쓰지 못하는 걸 당연히 여겼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세종대왕은 이제 일반 백성들도 글자를 사용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한자는 우리말과 시스템이 달라서 그거는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말에 맞는 글자 체계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한자로 된 풀이도 있어요. 여기 각각의 행에 대한 한자가 여기 한 줄 한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좀 알거나 한자로도 해석해보고 싶은 사람은 위에 한글과 이 한자를 한 줄씩 매칭시켜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은 어떤 의도로 그래서 이 문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했을까? 세종대왕이 생각한 문자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은 일반 서민들이 문자 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문자 생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조금 전에 나와 있죠. 왜 내가 문자를 만들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그 어진 마음이 들어있는데 또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
그 할아버지 이성계. 그 고려의 충신들은 이런 사람 싫어했죠. 폭력적이고 또 하나의 왕국을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그래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좀 뭔가 설명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좀 이 조선이라는 왕조가 탄생된 게 왜 필요했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널리 알리고도 싶었고요. 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무 사대부들 그 권력을 한자를 사용해 한자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사대부들에게 너무 휘둘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상. 근데 당시 어떻게 직접 왕이 백성들하고 대면을 합니까? 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내면 이 글자를 통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글자 읽는 법만 익히면 메시지를 벽보로 붙였을 때 일반 백성들이 일반 농민들이 심지어 노예들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메시지를 사대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한글이라는 게 뭐 정치적 사회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원론적 문자 정책을 구상했다. 세종대왕은. 그래서 한자를 한글로 완전히 대체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뭔가 글자를 익혀서 왕과 의사소통을 좀 하기를, 그리고 또 어진 지방 관리들이 쉽게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의사소통이 쉽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기는 했는데 한자를 완전히 없앨 생각은 없어요. 한자 사용을 완전히 없앨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엘리트층들의 문자로 한자를 여전히 갖고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한문은 어디에 썼냐면 공문서,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역사 기록, 학술적인 글, 시를 쓴다 등 해서 여전히 나중에도 한자를 많이들 사용했죠. 근데 사용하고 한글은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의 글들에 사용한다. 그래서 종교, 문학, 그래서 여기 문학 작품들이 한글로 쓰여지게 됐죠. 그래서 윤음이라는 게 왕의 메시지예요. 로열 메시지인데 이걸 전달할 때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자기의 의사를 백성들한테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대부들을 거치지 않고. 사대부들을 거치면 이게 중간에서 메시지가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서적, 계몽적 성격의 글 이런 거를 이제 한글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원론적 문자 정책을 이제 구상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면은 세종이 한자는 완전히 없애고 왜 한글만 쓰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걸 뭘 보고 왔으냐면 세종 치세 중에 순한글체 문헌이 편찬된 적이 없다. 항상 섞어 썼다는 얘기죠. 한자와 섞어 쓸 경우 대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합자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속담이라든가 또 기타 한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은 같이 쓴다. 예를 들면 공자 같은 말들은 이제 같이 쓴다.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죠. 한자음 개신 작업, 고쳐서 새로이 하는 작업에도 집착해서 동국정은 이런 것 등을 편찬을 했다. 한자음, 한글이 아니라 한자음 개신 작업에 집착을 했다. 한자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읽는 방법이 중국 사람이 읽는 방법, 일본 사람이 읽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그 한자음을 어떻게 이제 고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한자를 넣어도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작업에도 집착을 한 걸 보면 한글에만 의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자음 자체를 개신하는 거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글 창조에도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 생활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는 한글 사용이 배척이 됐다는 거죠. 물론 사대부들이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세종대왕도 그 사대부들이 반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척하면서 계속 지속했다는 게 많은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94년 고종 때인가요? 이때 와서 한글 위주의 공문서 작성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죠. 500년은 아니고 한 400년 지나서인가요? 예, 그때서야 한글 위주의 공문서 작성을 하라는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글과 한자의 혼용 양상을 보시면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재까지 한글과 한자가 계속 혼용돼서 사용되는 양상이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내가 초중고 다닐 때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썼다고 했죠. 국어책에 막 한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신문에 한자가 아예 그냥 한글 토가 달리지 않은 한자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또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서류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이 한자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이름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을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행정복지센터죠. 거기에 가서 서류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한글 위주의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금 여러분 뭐 한자를 몰라도 우리나라에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시피 하죠. 근데 여전히 법률 문서 같은 데는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요. 한자 자체를 쓰지 않고 한글로 표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한자로 모르면은 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난감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자가 우리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자가 여전히 혼용 양상을 띠고 있는데 혼용 방식은 그걸 읽는 독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했지만 뭐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많은 법률 용어들이 물론 이제 서양의 법률 용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건데 그게 바로 들어오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자를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한테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한자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 그래서 이제 많은 행정 용어들을 그냥 어렵지 않은 한자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한글 방식으로 막 바꾸고 있어요. 법률 용어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 기반의 표현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아마 여러분이 더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쯤에는 더욱더 이제 한자가 거의 어려운 한자어는 거의 사라지는 우리말화된 그런 아까 차용어가 우리말화돼서 이제 누구나 아는 우리말로 굳어진 경우 말고 일부 전문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한자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 창제 원리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쭉 봤습니다. 늘상 봤듯이 만화, 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순박한 인물이죠. Money Talks라고 하는 표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Money Talks. 돈이 말을 한다. 이 뜻하는 바는 돈이 힘이다. 돈이 권력이라는 뜻이죠. 저걸 보고서는 지기가 자기 지갑을 꺼내보면서 My wallet is whispering. whisper가 뭐죠? 속삭인다는 뜻이죠. 속삭인다는 것은 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턱이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라면 턱이라는 건 원래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특히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걸 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차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갑은 속삭이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힘알이 없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턱이라는 요 머니턱스에서 이 턱이라는 거 하는 요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특별히 활용하고 있죠. 턱, 힘이 있다. 머니턱, 돈이 힘이 있다. 돈이 권력이다는데 자기 지갑에서 돈은 조용히 얘기를 해요.
힘이 약하다는 뜻이죠. 아주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말의 어감을 사용하고 또 같은 계열의 말, 위스퍼, 속삭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턱, 말하는 것의 한 종류인데 힘없게 말하는 거죠. 이 힘없이 말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나는 힘이 약하다. 이런 재미난 만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오늘 한글 맞춤법에 대한 강의,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 새로운 내용을 들어야지 강의는 재미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맞춤법 문제로 어떤 데는 꽤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왜 꼭 이렇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할 텐데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